네, 안녕하세요. 하슬라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는 원격 수업에서는 미술사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와서 등교했을 때는 실기 수업을 위주로 진행을 하고, 원격 수업에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미술사,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사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작년에 이 빈센트 반 고흐하고 에드바르트 뭉크에 대해서 배웠던 게 기억이 나죠? 이때가 이 사람들이 했던 게 표현주의라는 건데요. 이 표현주의 시대가 이 미술사로 따지면은 한 요쯤 됩니다. 후기 인상주의에서 후기 인상주의 조금 넘어서 이쯤이 될 텐데요. 시기로는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이 시대는 서양 미술의 엄청난 변화의 한 축이었던 바로 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자, 이 르네상스 시대, 후기 인상, 우리 표현주의에서 한 400년 전에서 500년 정도 더 전이었던 르네상스 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런데 이 수업에서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서양 미술사는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동양 미술사를 배울 때는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당부하건대 기독교 신자인 분들께서는 이거는 그냥 단지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사는 역사로 받아들여주고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시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대 바로 이전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자, 이 시대 바로 이전을 보면은 여기 4세기에서부터 13세기까지 중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이 르네상스 전 시대인 이 중세 시대를 초기 기독교 시대, 비잔틴 시대, 로마네스크, 고딕 등등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암흑기라고도 불립니다. 자, 이 중세시대 굉장히 뭔가 낭만이 넘치고 판타지가 넘치는 이런 되게 굉장히 멋있는 시대일 것 같은데, 이 시대를 왜 암흑기라고 부르는 걸까요? 여기 지금 영화 포스터를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기사들, 마법사, 드래곤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를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물론 기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허구이지만 어쨌든 이 중세시대는 이렇게나 영화의 소재로 많이 쓰일 정도로 서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낭만이 넘치는 시대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왜 미술계에서는 암흑기라고도 부르는 걸까요? 이거는 중세시대에 지은 성당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지으면서 건축술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대조적으로 미술 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뛰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리 걸음, 어떻게 보면은 쇠퇴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가 무려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이 미술계는 왜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했을까요? 건축과는 다르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미술사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약 지금부터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1000년쯤 전에, 1000년도 더 전에 기독교는 로마 시대에서 굉장히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가령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군인들이 와서 나를 죽이기도 했고 잡아가고 하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런 시대에 이 지금 여기 보이는 얼굴, 콘스탄티누스 1세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 그러니까 이 나라의 대표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 종교는 굉장히 하나씩 하나씩 힘을 쌓아가게 되고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교황님은 어떻게 보면 왕보다도 더 엄청난 그런 권력을 얻게 됩니다. 권력을 얻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많았겠지만 사실 나쁜 점도 굉장히 많았어요. 고이는 물은 썩기 마련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종교 기독교도 굉장히 나쁜 일들도 많이 벌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한 단적인 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이 마녀사냥이라는 말 지금도 많이 쓰이죠. 어떤 근거도 없이 누군가를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할 때 마녀사냥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몰아세우고 비난하고 한다면은 이 시대의 마녀사냥은 정말로 사냥을 하는 거였습니다. 무려 사람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 부정한 행동을 하거나 누군가가 이 사람은 아무래도 마녀인 것 같다 라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은 없다 라는 식으로 뭐 신성 모독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아주 무서운 이 이단 신문관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잡아들여서 신문을 하고 그리고 재판대에 세우는데요. 이 재판대가 바로 이런 화형대였습니다. 지금 이 뒤에 어떤 종교의 어떤 참여자 같은 관계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재판 같은 거였는데요. 이 사람이 마녀인지 아닌지 불로 태워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불로 태워서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 사람이 마녀인지 아닌지. 정말 어이없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데 불로 태워서 죽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불로 태우는데 어떻게 죽지 않죠? 하지만 이 사람 그때 당시 이 종교는 어느 정도 어떤 광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을 마녀라고 몰아가고 불로 태워서 죽으면은 역시 마녀가 맞구나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때 정말로 죽지 않았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린다거나 그런 일도 있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검산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수학 문제 풀 때처럼. 자, 한 번 살아난 걸로는 마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다음에 다른 날에 다시 한번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번 화형대에 올립니다. 자, 거기서도 똑같이 또 살아남게 된다면은 그때 마녀가 아닌 게 되죠. 자, 그러니까 1000명을 세우던 10,000명을 세우던 모두가 다 죽었겠죠. 서양 영화에서 그렇게 어떤 낭만 있는 시대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시대는 굉장히 잔인한 시대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갔을까요? 기독교의 이면에는 이런 어두운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분위기를 알아야 이 르네상스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술가들이 쉽사리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뭔가 좀 잘못 그려가지고 이때 그렸던 그림들이 전부 다 이런 기독교에 관련된 그림들인데 뭘 조금 잘못 그렸다 하면은 바로 손모가지 잘라버리고 뭐 말 한번 잘못했다 혀 자르고 그럴 텐데 어떻게 예술가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재능을 뽐낼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어떤 창의적인 예술가가 아닌 단순한 기술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쪽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그려달라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 저렇게 그려달라 하면 저렇게 그려주는 그런 장인에 가까운 기술자가 되어버립니다. 물론 당연히 예술가의 지위는 자꾸만 떨어져 갔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조금씩 이 암흑기가 끝나갈 조짐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인본주의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인본주의는 사실 이때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이 이전 시대부터 계속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신이 너무 중요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 인본주의가 많이 잊혀져 갔던 거예요. 여기 지금 대통령님의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놓은 포스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선생님은 뭐 정치적으로 뭐 어떤 한쪽도 아니고 이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이 글자만 봐주세요. 지금 여기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게 인본주의를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인본주의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인자가 사람 인자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휴먼도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주의인데요. 이 인본주의가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이런 의식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이 밑에 보이는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라는 이런 그림들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인본주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광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이쪽에 있는 이 신과 여기 있는 이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대등하게 위치를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런 그림들이 나오게 된 그 배경도 바로 이 인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 이탈리아의 이 낭만주의라는 이 르네상스라는 시대는 대부분 이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특히나 이 피렌체와 베네치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운동입니다. 이 피렌체와 베네치아를 필두로 무역이 성행하게 되면서 길드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귀족들과 상인들이 막대한 부를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했던 곳은 바로 여기 이 피렌체인데요. 이 피렌체를 대표하는 귀족과 상인이 바로 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문입니다. 이 메디치 가문은 교황도 4명이나 배출했던 아주 명망 있는 가문인데요. 이렇게 돈이 모이자 힘을 얻게 되고 권력을 아주 많이 얻어가던 이 가문에서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제 이 메디치 가문에서 직접 예술가들을 양성하고 그림을 주문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교회의 검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은 점점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나게 되고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 르네상스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다 라는 뜻인데요. 이 중세 시대에 계속해서 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은 저 멀리 뒷전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생각하기를 차라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헐났다.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가 훨씬 더 인간 중심적인 사회였다. 자,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부활시키자 라는 뜻으로 이 르네상스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 다시 태어나다, 즉 부활이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 부활은 무엇을 부활시키냐? 고대 그리스 로마의 그런 인본주의적 문화를 부활시키자, 이런 뜻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술계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르네상스 시대 이전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어떤 이유로 이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 이 르네상스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수업을 들었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그림이 많고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되도록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그 르네상스 시대가 어떻게 개막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3명의 3대 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렇게 3대 거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